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토위에서 무슨 일이? 역전세난 걱정 집주인 숨통 트였다. 신림,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신상 공개까지 오늘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평론가님과 함께 펼쳐갈 이야기들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들이어서요.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성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주제는 바로 국회 법사위 국토위에서 무슨 일이입니다. 비 피해로요. 한 주간 미뤄졌던 국회 상임위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현안 문제를 놓고 대충돌 중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법사위부터 좀 살펴볼게요. 검찰 특수활동비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제 4대강 보호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구속,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등 현안 격돌할 것들이 많긴 많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를 말 그대로 쏟아냈는데요. 고성이 오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그다음에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도 감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았지만 특히나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또 고성들이 좀 오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2018년 당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특별 활동비, 특활비와 관련된 내용을 갖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공격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이 제기한 그런 그 데이터인데요. 당시에 하루 지출 1, 2위가 바로 2월 10일과 9월 20일인데 7,100만 원과 6천만 원이 쓰였다. 공교롭게도 당시가 설과 그다음에 추석이라는 명절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를 받아서 박주민 의원 당시에 그 정보 공개 청구, 당시의 내용을 뉴스타파라는 언론이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업무 추진비 자료 중 영수증의 경우 61%가 백지, 그러니까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업무 추진비가 쪼개서 사용되는 그런 이 정황도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사라든지 감사원의 어떤 감사를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투명해야 된다거나 혹은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나 당시가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사실 여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검찰 특활비 문제에 반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해체 사업에 대한 의혹을 또 적극적으로 제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권 여당의 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고요. 그 당시에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일부 의원들의 어떤 지적에 특활비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어떤 대답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당은 4대 강보에 대한 어떤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번에 수해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는 당시 이제 제방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자체의 어떤 방침을 환경단체가 4대강이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참사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4대강 해체와 관련돼서 치수 사업이 적정했는지 다른 그런 그 4대강 보호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당, 야당을 향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당하게 면담 같은 거 신청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또 고성이 오갔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원들의 지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계속 수사와 그다음에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진술을 바꾸고 그 진술 내용 중에는 네.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그렇죠.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진술을 하려고 하자 또 이제 검찰의 진술을 바꾼 것이 알려지자 갑작스럽게 민주당 의원들이 한 10여 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특별면회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유상범 의원이 특히 이제 영화 아수라를 예로 들면서 주요 증인에 대해서 회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또 배드엔딩으로 끝났지만 결국 그 영화가 지금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 모습이 연상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한 장관은 이 부지사에 대한 어떤 특별면회를 신청한 민주당 의원이 10여 명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지금 그 대북 송금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이 열리면서 일부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진술을 바꾸려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민주당 의원이 지금 특별면회를 신청하는 것은 개입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면회는 이번에 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면회가 주로 노약자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면회로서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특별면회를 받아줄 수 없었다라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평론가님, 저도 이 장면을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불꽃 튄다,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사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나름 고성과 또 설전을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범계 의원과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전현직 법무부 장관끼리의 공방, 그래서 제목이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까지 법사위 때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공방은 눈길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문제를 박범계 의원이 거론을 하면서부터 이 설전이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이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장모와 관련돼서 지금 그 한 말씀 해달라. 그러니까 장모가 구속된 데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이 한 말씀 해달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 즉 대통령의 장모일지라도 대통령실이 개입을 한다거나 정부가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가 없었다. 하필이면 근데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특별 면회 이 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박범계 의원이 나는 이를 물은 게 아니라 최를 물었다. 즉 이화영 부지사의 이자를 이야기하고 최은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장모의 최를 이야기하면서 이니셜로 해서 나는 나는 최를 물었는데 왜 이로 대답하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취했죠. 위자로 대답하느냐. 근데 이 목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여기는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사실 지만 이게 저작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는 생중계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그 상임위에서의 장관과 그 다음에 의원의 사실 토론 내지는 질의 답변인데 이 자리에서 마치 저작거리에서 보듯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고함을 지르냐, 왜 반말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왜 그런 표정을 짓느냐, 태도라든지 혹은 표현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이건 진짜 상임위에서의 질의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태도까지 서로 지적을 하면서 날선 공방을 좀 이어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한 장관을 통과 이렇게 지금 그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점점 분위기가 고조가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박 의원이 이제 한 장관을 통해서 왜 공정 정의를 관할하는 법무장관이 입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러자 한동훈 장관 단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왜 내 표정까지 관리하느냐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 또다시 그 말을 받아서 내가 표정을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당할 사람이냐, 관리가 되느냐라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현직 두 장관의 이런 감정이 섞인 설전에 대해서 또 좋게 보는 분들이 참 많지 않겠죠. 이제 윤여준 전 이제 환경부 장관은 저 정도 수준이라니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윤여준 장관은 의원도 해봤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장관들을 질책하는 자리에 앉아봤고 또 장관도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당에서도 있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나는 이 상임위 활동을 해봤다. 그리고 질문도 해봤고 답변도 해봤다. 그러나 이 상임위 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전현직 법무장관이라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훌륭한 경력을 쌓은 분들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런 수준의 상스러운 얘기를 주고받고 있으니 국민들이 뭐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지적은 이겁니다. 지금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 한 사람은 판사 출신에 한 사람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 검사 출신이라면 어떠한 사안을 이야기할 때 법리를 논한다든지 혹은 이 논리와 어떤 이 증거로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서로 간의 토론이 성숙되면서 그것으로서 자신은 옛날에 그 상임위 활동이나 혹은 국무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제 국무회의를 하나 예를 들면서 국무회의에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특히 이제 법제처장관이나 혹은 법제처장이나 혹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에 그 안건에 대해서 법리적인 어떤 검토를 펼칠 때 참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법무부 장관. 그런데 지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그런 모습이냐라고 따끔하게 지금 꼬집었죠. 그렇죠. 평론가님, 이 두 분의 설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의원은 의원답지 못했고 장관은 장관답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원이 의원답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장관의 답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장관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의원으로서의 어떤 공격은 사실의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통한다거나 혹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 상례를 비추어 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예를 들면서 논리적인 어떤 추궁을 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자면 한동훈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유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 토론을 벌일 때 굉장히 그 토론이 화제가 됐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밈으로 계속 돌는 정도로 해서 이것이 바로 대정부 질문이다. 이것이 바로 장관의 답변이다. 이런 어떤 예가 됐거든요. 저는 유호정 의원의 예가 전 상임위에 임하는 어떤 의원들의 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처럼 옅은 미소를 지어가면서 되받아친다면 한동훈 장관은 아마도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거거든요. 또 장관은 장관답지 못했다는 걸 한 말씀만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비록 바른 말일지라도 지금 하는 말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라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한 장관은 너무 심하다. 국민이 왜 저런 태도로만 일관할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그간의 어떤 답변 태도라든지 네. 분위기를 이제는 조금 더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장관은 장관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그게 또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용도 함께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구속 수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평론가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입장을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곤란한 상황인 거는 이해가 가요. 특히나 이제 대선 시절에 장모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단돈 얼마라도 피해를 받은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심 그러니까 항고심에서 네. 지금 항소심에서 지금 법정 구속을 당하면서 또 이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 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자신의 어떤 입장 번복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 충분히 또 이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그 어떤 사안이라도 사실은 답을 해야 돼요. 답을 해야만 하는 어떤 위치에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그 언론에서 지적을 하듯이 특별감사관 제도를 지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돼서 그것을 검증하거나 혹은 계속 사안들을 지켜보고 그것을 감찰하는 그런 특별감찰관제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지만 그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지금 사람 추천하고 그런 과정을 법적인 어떤 과정을 지금 밟지 않고 있다라고 국회에 지금 공을 넘겼는데 공만 넘길 것이 아니라 체근을 하고 계속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더 이상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대통령실이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는 국토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론가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정말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네, 완전 난타전이었죠.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그야말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나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였고 또 뭐 야당 의원들도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원장관의 여러 가지 증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궁하겠다라고 벼르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지난 한 10여일 전에 했어야 되지만 수해가 일어났고 수해 복구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된 상태고요. 처음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료 공개와 관련돼서의 이야기인데 사실 앵커님 굉장히 다른 양상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상임위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료 공개를 추궁할 때는 왜 안 내놓느냐 그쵸. 이게 핵심이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안 내놓느냐, 왜 빨리 안 내놓느냐 이걸 갖고 한 30분 시간을 버렸는데 지금 이번에는 1시간 반 동안을 자료 공개와 관련돼서 역으로 왜 내놓으라 할 때 제대로 내놓지 않고 한꺼번에 다 올려버리느냐. 그렇죠. 예, 그 50억 건과 관련해서 다 올렸다. 그런 어떤 태도도 그렇고 문제가 있고 또 그 중에서 숨기려고 하는 4페이지가 있다. 뭐 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자료 공개를 다 올린 것에 대한 CCBB가 이 핵심이었고요. 사실 이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사실 낭비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시간은 사실 축약을 해서 질문에 조금 더 치중했었으면 어땠을까. 어쨌든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화면 보면서요. 사실 아직 국토위가 처음에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자료를 왜 냈냐, 그렇죠. 왜 없다고 한 걸 냈냐, 네. 이걸로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거 정말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야당에서는 이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시작도 전에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또 날선 비판을 이어갔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거센 항의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과는 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사과부터 요구하고 시작을 했어요. 자료 공개를 포함을 해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라고 국정 수행 사업을 장관 임의로 뭐 백지화를 선언하는 그런 양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자라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원 장관 사과는 이해찬, 이재명 두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 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양평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고속도로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대답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타당의 전현직 대표를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되느냐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거리의 어떤 네. 그런 이 공방이 주로 뭐 반말하느냐, 이름을 부르느냐, 이거 나이를 묻고 뭐 이러잖아요. 호칭을 왜 호칭을 뺐냐, 왜 뺐냐. 존칭은 왜 안 근데 하냐. 존칭 중요하긴 합니다. 하니 다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들 장관과 의원들의 이런 그 공방은 정말 눈살을 좀 찌푸리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이 계속 논란인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알지 못했느냐를 놓고 계속 설전이 벌어졌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그날도 설전이 이어졌고요. 느닷없이 원장관이 한준호 네. 민주당 의원에게 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행신동 1082번지가 어떤 땅인지 아느냐라고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답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봐라. 집원을 누가 다 알 수가 있느냐. 이 행신동 1082번지는 바로 본인의 당협 사무실, 그러니까 지금 한준호 의원이 지금 고향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사무실 바로 옆 번지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몰랐다면은 그러면 한준호 의원은 왜 날 옛날에 그렇게 추궁을 했느냐. 즉 작년에 집원을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인데 네.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집원을 두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지금 되갚은 어떤 셈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그때 질문을 했었던 당사자였고 그 당시 이제 한준호 의원은 그때 원희룡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네. 대답을 한 것을 두고 그거 봐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수개월 후에 변경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당사자입니다. 결국 원장관은 자료 누락이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거죠. 네. 어저께 몇 가지 부분에서 원장관이 좀 당황을 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원장관은 모든 자료를 다 올렸다라고 했는데 바로 4페이지가 4쪽이 빠져 있었던 어떤 부분이고요. 처음에 질문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답변을 못했고 나중에 추가 그 답변에서 이 부분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자료가 방대했고 단기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원장관이 자료를 올리면서 이거는 모든 자료를 다 올렸다. 그리고 모든 검토를 다 했다. 하고 자신을 보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로 평론가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말꼬리 잡는 형태로 이렇게 공방을 이어가서는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속 시원한 해결책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대체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양평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양평 주민들의 땅이 수용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거기 건설을 하려면 그러면 그 양서면 그러니까 처음에 원안에 그 종점부가 있다는 그 양서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또 강하 IC를 중심으로 한 지금 대안 쪽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또 양평 주민들이 사실 보면 위아래가 약간 달라요. 원안에 주로 중심으로 해서 살고 계신 주민들이 약 2만이라면 지금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계신 분이 약 한 4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어떤 의견이 어떨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의사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편익이 어느 쪽이냐. 물론 편익대로만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환경 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요인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양평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반영이 된 아니냐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저는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요.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모든 사안이 지금 진영 정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완전히 적대적인 어떤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그래서 상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믿을 수 없다. 상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비판이 대상이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서 모든 사안이 다 국정감사로 가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국정감사 전
이렇게 그 상임위에서 공방만 벌일 바에는 뭐 국정감사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어쨌든 양평 주민들의 이 증언대에 나서서 6년 전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증언에 포함시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과방위로 좀 넘어가 볼게요. 2달 가까이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 회의 소집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과방위는 우주항공청이 가장 이제 쟁점이 되고 네.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이제 G7 국가들 못지않게 우주에 발을 들여놔야 된다. 우주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목표하에 우주항공청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항공우주청이었다가 지금 우주항공청으로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정부가 요구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하나의 어떤 제안을 했어요. 이제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의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을 통과시켜주면 자기가 과방위원장을 물러나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은 독단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했다라고 하면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과방위 쪽 그 민주당 그러니까 국힘의원들은 반쪽 회의라도 이거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양쪽이 지금 팽팽히 맞선 상황입니다. 일단 교권 침해 논란 속에서요, 긴급 소집된 이 교육위원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교권 침해, 학교 폭력.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여야는 이제 교권 강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네. 그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지금 또 이 신과 함께를 그린 만화 작가가 그렇죠. 예, 지금 가장 또 핫한 어떤 네, 그 이슈가 논란의 돼버리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있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뭐 교사를 지금 재판정에 서게 했다. 자신의 아들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뜨겁냐면 특히 서희 초등학교의 교사의 그렇죠. 극단적 선택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연달아서 이런 교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뜨겁게 지금 뭐 이렇게 부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특별법을 이제 개정을 하겠다,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라는 지금 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이 생활기록부가 이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에 대해서 기록을 하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의견이고요, 주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을 두고 또 소송이 계속 이어진다. 도리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데 아주 간격이 굉장히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또 교권 침해와 관련된 지금 이슈가 커지고 있으므로 저는 특별법은 곧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상임위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요, 여야가 또 정쟁만 또 다시 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쓴소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총선입니다. 결과는 이것이 사실 부당하고 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그 위치에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투표거든요. 어느 쪽에 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두고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어떤 자세를 다시 가다듬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을 의식해서라도 의원들이 하루빨리 이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상적인 어떤 그런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쟁은 그만, 제발 이제 정말 내실 있는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의 민생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함께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역전세난 걱정 집주인 숨통 트였다입니다.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 어제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평론가님 짚어주세요. 네, 역전세난과 관련돼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예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이죠. 좀 안을 들여다보면 일단 규제 적용을 완화했습니다. DSR을 DTI로, 즉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모든 부채의 이 대출과 관련돼서 대출 원리금을 다 따져서 그 대출 한도를 정하지만, 지금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은 대출과 관련돼서 주택담보대출, 주담보 이외의 대출의 그러니까 상환분, 이자 상환분만 따지기 때문에 그만큼 규제가 느슨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의 DSR이 아닌 60%의 DTI로 규제를 완화했고요. 적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임대사업자 비율, RTI를 현행 1.25, 1.5배에서 1.0배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어떤 전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세가가 빠져서 2억 5천만 원이 된 것이죠. 그러면 다음 그런 그 세입자가 2억 5천만 원을 들고 왔을 때 차액,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원래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차액과 관련돼서 만 한해서 이제 이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즉 후속 세입자가 계속 안 들어오는데 네. 지금 원 세입자가 빨리 달라라고 재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다면 총 금액을 지원한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 금액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평론가님, 사실 네. 우리가 대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갭 투자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설 존재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제 전세를 두고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갭 투기를 하는 그렇죠. 그런 이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계약 기간을 네.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지난 3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3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에서 내년 7월 31일, 즉 1년의 어떤 그런 이 시간을 두고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건에서만 지금 이 한정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면밀히 이제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집주인이 반환을 제대로 못해요라고 해서 대출을 받을 때 실제로 지금 대출 이외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면밀히 따져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이외에는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어떤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반드시 특례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요, 세입자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줘야 한다, 이런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평론가님 한 번만 짚어주세요. 네, 세입자를 위해서 어쨌든 특례 보증보험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임대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할 상품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8월 말에 그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8월 말 이전에 이것을 적용받아야 될 분들은 임차인이 이 특례 보증보험을 들고 1개월 이내로 임대인이 그 액수를 그대로 임차인에게 주도록 하는 어떤 방안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역전세난 우려에 대해서 이제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어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전세 기피 현상이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를 역전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보면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올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주택 전월세 거래가 총 27만 7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전세가 13만 5천여 건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는데 그 나머지 즉 51.1%가 월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는 것이고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 전세가 50%를 넘지 못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월세가 전세를 추월하고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지금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그렇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는 되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처음으로 시작한 분들 그리고 굉장히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어떤 아주 급한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빌라를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빌라를 많이 전세를 하는데 그런 점을 악용을 해서 급한 어떤 심정들을 악용을 해서 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 사기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전세로 들어가선 위험하다. 뭐 이런 상황이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요?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아니 내가 전세와 관련된 대출을 받아서 금리 그 이자를 계속 내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월세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월세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압박을 월세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라는 어떤 판단들 이 두 가지가 전세 수요가 지금 줄어드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론가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늘어나게 됐고요. 그렇다면 또 당연히 이에 덧붙여져서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월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월세 수요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이 5.85%라고 나타났고요. 이 통계가 공개된 2018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즉 전세에서 월세로 그만큼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도 5.41%로 역대 최고, 그러니까 서울 지역 오피스텔 전환율입니다. 5.41%로 역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 행진. 월세가 이제 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역별로도 월세가 뭐 최고치를 기록한 어떤 부분들 반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서 월세가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전세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집값 안정은 정말 서민 경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집값을 잡지 못하면은 사실 출산율 저하나 뭐 결혼하지 않는 인구, 또 MZ 세대의 어떤 집 포기한 현상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하반기 전세 시장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앵커님 지적처럼 사실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도 걱정이지만 너무 내려도 걱정이거든요. 그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얼어붙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시장 수요의 원칙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그런 그 정책을 핌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이제 뭐 완전히 빙하기에서 다시 이제 서서히 녹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갑자기 상승을 한다거나 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피해는 실수요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공급 부족이 심화돼서 갭 투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혹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명확해진다면 전세값이 폭등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올해 들어서 금리가 인하된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소폭 상승하거나 아니면 동결인데 만약에 지금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준위가 이제 금리 인하를 확실히 바꿀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실 연동돼서 바꿀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볼 때 전세값이 다시 폭등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올라도 절대 안 되고요. 네. 또 갑자기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또 그에 따른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 폐해도 있기 때문에 참 가장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평론가님, 실수요자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실수요자들이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좀 그렇죠.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럴 정도로 이 주거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요. 개인에게 이것을 대문호인 괴테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실수요자 그중에서도 이제 뭐 전세의 월세 실수요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요자, 즉 자신의 집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내놓을 때, 즉 실수요자 중심, 직접 집을 살 사람들이 진입이 쉽게 이루어져서 집을 공간을 빨리 확보를 한다면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상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서민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임대사업자들을 너무 지금 배관시하고 있었는데 네. 임대사업자들의 그런 어떤 룸을 조금 더 원활히 해주는 어떤 방향이 상당히 많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거 안정 정말 서민 경제의 기본이 되는 필수 중에도 필수입니다. 부동산 정책 어렵다고 하지만 또 해법이 없지만은 않잖아요. 전문가들의 머리를 맞서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 제대로 된 대책들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 리스토크 만나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신림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신상 공개입니다.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신림동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려 4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의 신원 공개됐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름은 조선이라고 밝혀졌고요. 나이는 만 33세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선 씨와 관련된 신상 정보는 신상공개위원회가 결정을 했고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서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그런 혐의에 비춰봤을 때 범행의 잔인성 그리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 그러니까 신상공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 씨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했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검찰이 이제 송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기자들이 네. 따라붙어서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유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미안한 감정은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지금 조 씨는 짧은 대답 죄송합니다라는 대답만 되풀이하면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검찰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좀 수사 내용도 좀 살펴보죠, 평론가님.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가 되고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송치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이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좀 그럼요. 인식한 것 같아요. 형사 3부장을 팀장으로 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했고요. 검사 4명으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은 이제 국민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보완 수사해서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상당히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동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획된 범죄 인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수사가 될 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범죄, 네. 또 다른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가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은 조 씨의 진술과 추가적인 수사 결과를 좀 검토해 봤을 때 이거 사전에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범행 10분 전에요. 흉기를 훔쳐서 택시로 신림역 인근에 도착을 하자마자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요. 전날에는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평소 쓰던
그 컴퓨터까지도 부쉈다고 하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좀 계획적으로 계획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변호사님이신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살인을 했을 때 그것이 계획됐느냐 아니면 우발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차이가 있죠. 형량에도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 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냐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들여다봤더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흔적도 보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아이폰을 아예 초기화시켜 버렸다. 즉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그간의 정황들을 숨기려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C, 자신의 방에 있는 PC마저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적을 숨기려 하고 있다. 이 두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범행 직전에 할머니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증언을 마지막으로 할머니 집에,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할머니를 만나려고 네. 마지막으로 만나려고 했다라는 증언까지 합쳐보면 아이의 범행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연기가 됐는데요. 조 씨가 제대로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변호관님. 네, 그렇습니다. 처음엔 뭐 자신이 사이코패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진단을 응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진단 검사를 아예 거부하고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대요. 조 씨가 자술서 작성과 감정 변화 이걸 뭐 이유로 들었다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어쨌든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 진단을 위해서 지금 그 전문가들이 전부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프로파일러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7시 40분에 갑작스럽게 나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있는 이유로서 거부를 해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어떤 심경의 변화일까가 또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검색해본 단어들, 조 씨가 사전에 검색해본 단어들이 나왔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이 네. 포털 사이트에 어떤 단어들 주로 검색해봤나요? 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단어들이 바로 홍콩 묻지마 네. 살인 사건, 그다음에 정신병원 강제 네. 입원 등등의 이 검색어가 나왔습니다.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은 최근에 벌어진 거예요. 지난 6월 초에 그러니까 6월 초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요.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인데 들여다보면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신문과 사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어로서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모방범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신과 운운한 부분은 혹시나 자신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들어서 뭐 자신의 정신적인 어떤 병력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형량 감형까지 꾀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 씨의 전 직장 동료들의 어떤 진술도 이어졌는데요. 이상 행동과 함께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다는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네, 배달 업무를 함께 했던 직장 동료 A 씨가 한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돈을 철저하게 집착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동료끼리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손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돈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태도였다고 합니다. 또 중국으로 돈 벌러 갈 거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되뇌었고요. 해당 업체의 이제 점주의 또 증언에 의하면 조 씨가 주말에만 좀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구를 했던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즉 군과 관련돼서 사회복무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말에만 근무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혹시 사회복무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창피해해서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론가님 또 체포 과정에서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관이 이제 조 씨에게 칼 버리세요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존댓말을 한 것이다. 아니 칼을 버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부 누리꾼들의 또 주장이 이거예요. 그렇게 대낮에 흉악한 어떤 범죄를 네. 저지른 범죄자에게 그렇게 존댓말을 쓸 상황이냐? 빨리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긴박한 상황 아니냐, 이게 이제 주장인데 경찰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다. 만약에 용의자가 흉기를 아직도 손에 들고 타인들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면은 당장 테이저건을 쏴서라도 강제 진압을 하겠지만 당시 상황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계단에 앉아서 순응하는 듯한 어떤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도리어 그때 용의자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당시는 침착하게 설득을 해서 흉기를 버리게 하고 체포하는 어떤 그런 매뉴얼대로의 이 수사 과정, 체포 과정을 그대로 했다라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네, 평론가님 또 이 이후에도요, 신림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강간 살인범죄 예고글이 올라와서 또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떠셨죠. 이상 동기 살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기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그런 행인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이런 범죄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일반인 일부의 어떤 이상 행동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사회가 나서서 고민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